근데 이야기가 다시 이제 이 공사의 문제, 공과 사의 문제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국민학교 선생들, 그리고 일제시대 때 공무원을 했던 사람들이 또 우리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나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국을 지도하고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한테서 느낀 게, 아, 공사 구분이 명확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일제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공과 사를 잘 구별하더라고요. 아주 어떻게 보면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그 공사 구분을 하고 공덕심이 있는 엘리트가 한국의 산업화를 주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 공무원들. 그때 일본의 그림자를 저는 봤죠. 대표님 같은 경우, 연세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납득할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년대, 64년생입니다만, 근데 이제 그걸 상대화 시켜내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일본을 유학을 해서 보니까, 아, 내가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근데 언제부턴가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한국 사회를 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서, 특히 이제 뭐 이런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 충성과 관역을 논의를 하게 되면서, 아, 왜 박정희이고 왜 산업화가 가능했는가.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덕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 공덕심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이런 이제 관심이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래에는 뭐 근대화로 하게 되면은 맨날 뭐 시민이 투자가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그런 물질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 제대로 된 공덕심을 갖는 국민이라는 것이 이 바로 식민지 지배의 가장 큰 유산이었다. 그럼 그 공덕심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일본으로부터 배웠지만, 그 공덕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근대국가의 그 기본적인 논리고, 그건 서구에서 발생했던 것이고, 그것이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일방적으로 일제가 물려준 유산이다라고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히 식민지 지배를 하려고 보니까 지배의 수단으로서도 그게 일본한테는 중요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인들을 이 일본 국민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면은 역시 그걸 교육시켜낼 필요가 있었겠고요.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자유의 물결을 타고 서구로부터 유입된 거라고 하는 사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그걸 불편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바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공덕심의 차이는 있죠. 일본은 우선 12세기부터 가마쿠라 마푸 시대 이후에 800년 동안 무사지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선조 600년의 문민지배. 그럼 문민지배에서 공덕심이 나오느냐, 아니면 무사지배에서 공덕심이 나오느냐. 제가 보기에는 무사지배 체제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고 자기보다는 집단을 앞세우는 그런 미덕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비단 일본만 그런 게 아니죠. 유럽에서도 다 기사 문화 아닙니까? 유럽이 다 군인이 정치인이고, 이 기사 문화에서 배운 그 엘리트 집단의 공사, 그리고 일본의 무사지배에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유교, 주작, 이걸 정치 이데올로기, 중국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주작으로 했다는 그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영향은 크지만, 우리는 완전히 주작적 이데올로기 체계에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생각이 약하죠. 주로 가족 중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족, 그러니까 이게 집안. 근대적 공덕심으로 승화되지 않죠. 그런 점이 있고, 또 이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것이 문약 집회를 특징으로 했죠. 그러니까 문인 지배의 특징이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라든가 무사집이라든가 서구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역시 이 상무정신, 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상무정신, 누가 싸운다는 이야기는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인데 왜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역시 공덕심이 친화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의 뭐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광수도 그런 민족적 경륜이라든가 뭐 등등에서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도덕성을 회복한다 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바로 공덕심이 주장을 하죠. 그 윤치호도 여기저기서 일기에서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나라를 독립을 시켜줘도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그런 맥락.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국을 이끌고 가던 시대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으로서 끝난 거거든. 네. 그게 바로 1979년입니다. 그 뒤부터는 80년대는 이후는 누구냐? 뭐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살았지만은 그 정신이 일제시대라기보다는 해방 이후에 교육을 받았던 미국식 교육도 받고 뭐 일본식 교육도 받고 했던 이 새로운 세대가 끌고 가면서 슬금슬금 이렇게 공사 구분이 약해지더라고. 공덕시가 말도 별로 안 써요. 성공후사란 말은 뭐 저렇게 쓰기는 쓰는데 어느새 공이 약해졌어요. 파브릭 마인드, 파브릭 버추가 약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재건할 거냐 하면은 이제 국민 교육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국민 교양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애물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첫째는 우리가 인문교육이 약하고 특히 한자를 없앰으로써 이 교양의 바탕이 되는 국어가 반신불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자주국방 의지를 잃어버린 거.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가르치지 않았던 거. 뭐 이런 게, 그리고 명문고등학교를 없애버린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국민의 분별력이 약해지고 국가 엘리트가 집단화되지 않는다. 그게 한국의 위기다. 이렇게. 지금 이 중성과 반역, 이 반일 종족주의 투쟁 이 책을 일관하는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일제시대라는 걸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의 변명, 남탓하는 구조가 하나 만들어진, 논리 구조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나서 식민지가 된 게 아니고 일본이 나빠서 식민지가 됐고 그리고 해방도 남이 시켜준 게 아니고 우리가 했다. 우리가 했다. 이제 환상의 역사를 만들죠. 환상의 역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역시 우리 안에서 내부의 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진입하다. 진입하. 그리고 지금 뭐 일본이다. 해서 반일. 무조건적 반일. 아주 편리한 구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기 변명도 되고, 자기 책임은 지지 않고, 그리고 컴플렉스를 그런 식으로 카타르시스 할 수가 있고, 상당히 괜찮다는 표현이 어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열등감을 해소시키는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편리하단 말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 사회성원들이, 구성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갔을 때 과연 이 사회에는 과연 전망이 있는 사회일까요? 자기 반성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좀 더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보고 있노라면은 이 사회는 전망이 참 불투명하다. 앞으로는 우리는 아마도 그동안의 박정희 정권 시대에 살아왔던 그런
효율적이고 그런 실사구시의 사회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지배 문제를 따질 때 그게 반일 문제의 어떤 핵심일 수 있겠는데, 야, 일본이 뭐 일방적으로 강점을 했다라고 하는 논리들, 그러면 강점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저항하지 않았느냐? 일본이 들어와서 무슨 뭐 저기 조선자처를 식민지화 시킬 때 무슨 뭐 수만의 병력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일개 연대 병력 정도가 안 되는 그런 병력을 가지고 그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은 지배를 장악을 하게 됐는데 왜 저항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조선 내부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 외부적인 요인만이 아닌 오히려 내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뭐 문제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저기 앞으로 준비해낼 수 있는 그런 논점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냥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야 참 편리할 논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목을 조이고 이 사회를 해체시키는, 분열시키는 그런 논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게, 이 고종에게 망부의 책임을 씌우는 것은 그건 역사학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한 개인에게 망부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고종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친일, 반일 종족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고종은 또 좀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편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참 미스테리예요. 고종은 변호하고, 그러니까 항복한 사람인데, 항복한 장수는 욕하지 않고, 장수가 항복했는데 끝까지 안 싸웠다고, 그 밑에 있는 사병들만 막 친일파로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논리는 이 모순은 어떻게 봅니까? 본인이. 야, 선생님 말씀대로 고종 자체를 무슨 뭐 개명군주라고 그러니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면서 그 망국의 책임이 고종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일본한테 있다는 식으로 좀 그것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대한제국기에 이 고종을 비롯한 순종을 비롯한 사람들이 나라를 일본한테 넘긴 것은 그들이 도장을 찍어서 넘긴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들이 팔아먹은 장본인이 아니에요. 장본인입니다. 이완용이 아니죠. 그리고 마찬가지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다시 이완가라고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45년 8월까지도 전부 다 귀족 대접을 받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기들이 또 군인으로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제 하나의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교육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고종을 비롯한 이 정근대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한국의 어떤 그런 높은 문화민족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논리들이 그동안에 행행하면서 이런 식의 논의를 만들어내는. 그런데 이런 건 아닐까요? 이 고종을 비판하고 망국의 책임을 공적한테 넘기면은 여기 말하자면은 육군특별지원병에 갔던 사람이라든지 박정희 같은 사람을 비판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친일파를 비판할 수 없게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종의 책임을 지우면은 그러니까 고종은 잘했다 해놓고 친일파를 비판하는 거 아니냐. 친일파 비판을 하려면은 고종을 같이 비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난 그렇게 보는데. 야,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종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고 또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망국의 책임은 이완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종과 이완가에게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고종의 책임을 따진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김영삼 선생님. 김영삼 씨가 쓴 고종 비판론이
있었습니다. 여기 친구가. 우리가 항일 전쟁으로 해방되었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김영삼 씨가 최근에 또 고종의 여기 고종의 습관적 반청과 국가의식 고종 비판을 많이 했네요. 요새 또 고종 비판하면은 왜 비판하느냐고 듣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요. 자기 자신의 백성들은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자신은 그야말로 자기 45년 8월까지도 이행가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보면 고종 자신도 국가의식이 좀 약하고 자기 일종의 안전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냐. 말하자면 고종의 퍼블릭 마인드가 뭐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죠. 그 나라 자체가 하나의 그 가산이니까. 자기 걸로 봤죠. 네, 그렇게 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나라였기 때문에 그 고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노예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말하는 근대국가의 어떤 그런 국민으로서 그들을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고종의 정책이나 이런 것의 기준에는 일족의 그렇습니다. 안위가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보고 우리는 민족 전체를 백성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래 보지. 그렇습니다. 고종의 예찬론자. 그게 이제 큰 차이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예무부 차관을 지위에 있었던 윤치호의 일기를 보고 있노라면은 고종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들의 그 사적인 재산 자체를 쉽게 뺏고 말이야.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낙인을 찍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때려주고. 그것은 이게 계명분주라든가 많은 걸 봐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 언제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것은 근대국가의 이 분주와는 전혀 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한제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까 윤치호 선생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윤치호 선생은 상당히 이제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윤치호 선생도 요새 친일파를 몰리는 사람 아닙니까? 뭐 그렇게 몰리죠. 윤치호 선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윤치호 선생은 윤웅렬이라고 그 당시 군부 대신의 장남이죠. 그리고 이분은 최초의 어떤 그러니 이 조선인 유학 1세대가 됩니다. 일본, 중국, 미국 유학을 거쳤고요. 그리고 여러 그 국민들, 조선인들을 겸양시키기 위해서 여러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그 자기 돈, 재산들을 많이 기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학도 많이 보내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분이고 이분은 일기를 썼어요. 그렇죠. 그게 아주 그래서 일기를 정말 좋은 기록이지.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그 당시. 근데 왜 영어로 썼는가를 이제 자기가 밝히는데 1890년대 후반부터 그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초기에는 이제 그 한자로 썼는 모양이죠. 그러다가 이제 영어로 쓰다가 한글로 이제 한 2년인가 3년을 썼는데 다시 영어로 바꿨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 한글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이 무슨 뭐 저기 세종 때부터 아주 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아주 충분한 어이가 있고 막 해가지고 아주 발달된 것처럼 보지만 택도 없는 거짓말이고. 그렇게 이제 쓴 한글로 나오는 소설책에 나오는 그게 바로 이강수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이 한글로 뭘 표현한다는 것이 되게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윤치호도 영어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있는 매일매일 자기가 예무부 차관도 오고 여러 가지 고위공직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 거주 환경이 어떤지도 그렇고 또 그 양반은 또 여기 이쪽 충남 쪽에 땅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개성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가을이 되면은 이제 수많은 곡식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그걸 관리하는 그 관리인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가면은 식당 종업원들 그 주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매일매일 관찰하고 그래 가면서 이 사회 변화와 변화들을 이제 이 일기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은 그 일기에 대해서는 윤치호의 시각이 분위기를 하고 이야기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아마 그보다는 더 리얼한 기록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이 뭐 충성과 반역에서 윤치호 일기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하는 이유는 윤치호 이분이 바로 육군특별지원병 경성후원의 회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거론하지 않고서는 이 육군특별지원병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예를 들어서 뭐 지원병을 나온 일기생들이 예를 들어서 하북 지역으로 출정을 가요. 출정을 합니다. 중일전쟁에. 그러면 서울역에 경성역에 와가지고 만세도 불러주고 송별도 해주고 몇 명이 어디로 가고 그런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리얼하게 써놓는데 그런 자료를 내가 이용하지 않으면 무슨 자료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윤치호를 보게 되면 한게 나이가 있었고 그리고 대단히 지식인 사회에서도 선배의 그렇죠. 장모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건드리게 되면은 이 인적 연망이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성수도 나오고 뭐 이광수도 나오고 몇 년도에 돌아가셨죠? 45년도 10월인가 5월인가 해방을 보셨네. 예,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신병으로. 예, 거기 뭐 병원에서 뭘 진찰을 하고 오다가 쓰러져가지고 이분은 친일파를 모른 적은 없죠? 역사적인 평가는 역시 친일파죠. 아니 요새 그 당대에는 그런 게 당대에는 그런 평가는 없죠. 그리고 이분이 애국가 작사가로도 알려져. 작사가. 그리고 윤치호 일기는 최근에도 나왔지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월간조선에 연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설을 했어요. 이분은 비판 정신이 대단하더구만요. 비판적이죠.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렇습니다. 아주 따집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게 그게 몇 년 뒤 니콜라이 2세 대관식 때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때 윤치호가 민영환 씨를 대관식 특사로 모시고 갔죠. 러시아에. 페테스부르크에. 거기 가서 적은 기록이 아직도 내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갓을 쓰고 갔단 말입니다. 저 민영환 박사가. 예. 그런데 러시아에서 대관식 할 때는 갓을 벗고 들어와야 된다. 하니까 민영환 씨가 화를 내면서 이건 보동이다 해가지고 대관식에 참석 안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윤치호 씨가 아니 여기까지 특사로 온 분이 여기 법도를 따라야 되는데 고집 피우고 있다고 그렇게 쓰놨어요. 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요. 특히 윤치호 이거는 뭐 집에 돈이 많았어요. 자산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로부터 나오는 영자 신문들을 받아봐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면 중국, 뭐 영국이면 영국, 미국이면 미국 등. 그게 이분이 어학을 몇 개를 했냐면은 한 30개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영어는 정말 잘하시고요. 천재입니다. 머리가 정말 좋아요. 뭐 그렇게 장기간의 유학을 한 건 아닌데도 중국어도 하지, 영어도 하지, 뭐 일본어도 하지. 근데 이분의 그 글을 읽다 보면은 이분이 정말 공덕심이 높은 분이시고 그러는데 방공의식이 또 철저한 분이에요. 방공? 예. 그래서 이분이 3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특히 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 최신의 이론으로 이제 들어와서 젊은 층에 파고들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분은 이미 그 전에 이 소련도 다녀보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통해서 이미 그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최승희라고 하는 유명한 무용가가 있었죠. 근데 최승희 이분이 그 무용 공연을 하는데 그 레파토리가 이게 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일기에 혀를 끌끌 차는 내용입니다. 야, 참 한심하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한테도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방공 강연을.
그때 일제시대 때도 광복원에는 그렇습니다. 강연을 하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정보에 의하면은 일기에 의하면은 벌써 북한 북부 지역에서는 공산주의가 많이 침투해 있음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을 또 묘사가 되어 있고, 또 영국의 인도 통치와 일본의 이 조선 통치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을 보고 있노라면은 진짜 이 반제국주의자가 따로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앞서가는 민족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민족주의자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고 있노라면은 이런 분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또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좌익 말하자면은 항일 운동을 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좌익 입장에서 항일 운동을 한 사람, 그러니까 김일성 공산주의자, 김원봉 이런 사람을 저는 독립투사로 불러주는 데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를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항일 운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독립운동이 아니란 겁니다.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독립운동이지, 공산화를 시켜서 그걸 스탈린 지배체제 안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런 게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윤치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좌익 독립투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은영이까지도 항일운동 했으니까 독립투사라고 봐야 된다. 항일운동과 독립투사는 다르지. 그럼 김일성이가 항일운동한 건 맞지만 김일성이가 독립투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독립시키는 게 아니고 스탈린 체제로 종속시키려는 게 어떻게 그게 독립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 충성하는 것보다 계급에 더 충성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야기가 또 한 시간 이상 갔는데 또 다음에 또 합시다. 또 마지막에 더 못하신 말씀. 가까스밖에 뭘 이야기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상해 임시정부라든가 강복권 문제를 다루는 문제는 피하려고 하는 이제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이 윤치호의 경우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강복군에 대해서 자금 원조를 요구를 해와요. 윤치호에 대해서. 네.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계란에 바위치기 하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절대 독립이 되는 건 아닌데, 젊은 애들 거기 꼬여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가면서 그게 무슨 독립이냐, 운동이냐.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럴 돈이 있으면은 애들에게 장학금 더 주고 학교 설립하는데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무릎을 치죠.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시각은 조금 비판의 여지가 있고, 그건 또 그래서 이게 독립운동에 참여한 각자의 몫이 있거든요. 이승만은 이승만식대로 가는 거고, 김구는 김구식대로 하고, 공산주의자는 빼고, 그 다음에 또 김성수는 김성수대로, 윤치호는 윤치호대로 했으니까 독립운동이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분진 합격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해가지고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한국이 독립하게 되는데 각각을 다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상해 임시정부 역할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 그건 뭐 사실이죠. 자, 그 점도 있지만 제가 특히 이제 이 실력 양성주의에 입각한 그런 독립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이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군인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기업가도 필요하고
여러 많은 그러니 근대적인 지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나라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예, 바로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렇죠. 사람들이 바로 윤치호고 이광수고 최남선입니다. 그 점을 그렇죠. 누군 특별지원병 출신들이 없었으면 6.25 때 우리가 졌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역시 이 조선 내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 하에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렇게 실력을 기르고 자기 자신들을 개발시키려고 했던 하는 유인을 제공했던 그 사람들을 애국자지.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애국자인데 그 애국과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애국의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상해 임시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국내파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국문의를 하지만 건국의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윤치호라든가 준원 이광수 같은 혹은 최남선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평가가 안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건국문이 붕 떠 있고 빈 껍데기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특히 교과서 교과서 보면은 이건 정말 한국 현대사가 다 이거 대노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처럼 그렇게 됐죠. 건설하려고 한 사람들, 나라 지키려고 한 사람들은 다 사실은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건국은 영원히 블랙박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참 소중한 책입니다.